자, 이제부터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팀이 5분기까지 5번의 라운드 테이블을 했는데 이 동양화와 관련되어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귀한 선생님 3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의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먼저 오용길 교수님이십니다. 오용길 교수님은 1946년생이시고 앉으셔도 돼요, 선생님. 예. 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당시 동양화가의 등용문이나 다름없었던 국전에서 문공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3분 선생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요 그림, 예, 국전 입상작과 문공부 장관상. 그리고 이후에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을 수상하셨고 월전미술상도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970년대에는 인물화를 발표하셨지만 80년대 이후부터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산천을 토대로 한 산수 풍경화를 꾸준히 제작하고 계십니다. 이게 80년대 작품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00년대 들어서서 인왕산을 그리신 그림이고, 그 다음에 예, 이건 사하계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그림인데 보면 그림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일상을 이렇게 한 화폭에 재현을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엔 이철량 교수님이십니다. 예, 이철량 교수님 그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예. 1952년생이시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아미술제 미술상을 수상하셨고요. 예, 작품 보겠습니다. 굉장히 보기 어려운 귀한 작품인데 선생님께서 독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앙미술대전, 동아미술상 이런 도록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들인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980년대 초반 수묵화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예, 이게 95년도 작품, 지금까지 수묵추상의 폭넓은 조형성을 탐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화 전시로 주목을 받았던 1980년대 중반에 큰 전시에 계속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가장 최근작, 작년 개인전 출품작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번째 모신 분은 예, 유근택 교수님이십니다. 예. 유근택 교수님은 1965년에 출생하셨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 작품을 보시면 예, 제19회 성남미술상, 그 다음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그 다음에 하종현 미술상, 제1회 광주하루 작가상 등 굉장히 굵직굵직한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2009년도 작품, 그 다음에 2014년도 작품. 그래서 소소한 일상에서 보이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현실을 환상적이면서도 다층적으로 해석한 작업을 제작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 양력과 작품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외람되게도 출생 연도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패널을 저희들이 정할 때, 저희 팀에서 정할 때 어느 정도 세대의 간격을 두고 그래야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쉬는 시간 이전에는 3분께 공통적인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이후에는 개별 질문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청중들 이런 자리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동양화를 대학에서부터 이제 정규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부터 동양화를 그리셨을 것 같고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미술대학을 졸업하시고 지금 작가로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분 선생님 처음 동양화를 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께 어떻게 배우셨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이 세 분은 전부 대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 즉 근대기의 사수에서 그림을 배우신 것과 약간 거리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냥 오용길 선생님께 제일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이제 팔자가 저는 그림을 그리려고 나온 팔자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때 미술반에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들이 동양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때 미술 선생님이 이재호 선생님이라고 인천 분이신데 그 선생님이 우리 선배들을 지도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붓을 그때 처음 잡아봤고요. 제 기억으로는 홍익대학에서 사생대회를 했는데 거기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상을 못 받은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때 나름으로는 동양화가 근사해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중에 크면 동양화를 한번 근사하게 잘해봐야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서울예고가 있다는 거를 알고 거기에 이제 무조건 가서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고에 들어가서 동양화가 뭔지 서양화가 뭔지 조각이 뭔지 그걸 그때부터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고 그때 우리 동양화를 가리키는 선생님은 서세옥 선생님이 계셨는데 1학기 때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고등학교 때 인연이 없었고 2학기 때 안동숙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늘 칭찬을 받았어요. 오당 선생님한테. 그래서 아주 신이 나서 열심히 그렸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고에 들어갈 때는 그야말로 사비 연필도 못 만져보고 시험 볼 때 처음 사서 시험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슨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우리 동기들은 다 이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들어왔더라고. 근데 저는 그야말로 초짜 중에 초짜였어요. 근데 한 학기 열심히 하고 보니까 다른 애들이 우습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늘 칭찬하시고 그래서 내가 제일 잘 그리는 줄 알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조형적인 경험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묘하고 수채화를 1학년 때는 수업 끝나면 꼭 하루에 한 장씩 하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수채화의 어떤 그 기법이라든지 표현력 이런 거를 그때 어느 정도 익혔다고 생각했고 또 소묘도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사물의 형태를 제대로 표현할 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미 기본적인 거는 고등학교 때 다 저는 숙달해서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는 이제 산정 서세혁 선생님 그리고 남정 박노수 선생님 뭐 박세원 선생님 신영상 선생님 이런 이제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받았는데 이제 가장 그래도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이 이제 산정 서세혁 선생님하고 박노수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선생님도 수업에 안 들어오시고 학생들도 수업에 안 들어가고 그냥 알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동료들 또 선배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시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도 선생님들처럼 잘해봐야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그때 생각에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때 생각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먹고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교사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미술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술교사를 하려면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이 그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표현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뭐든지 막히는 게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학교 다니면서 스스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에서는 채색화 그런 거는 그림이 아닌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냥 먹으로 그저 풀어서 화선지에 번지게 하고 뭐 이러는 류만 배웠거든요. 근데 알아서 저는 그냥 채색도 쓰고 지가 알아서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안동수 선생님의 화실에 가서 지도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제가 그 시골 출신인 걸 알고 레슨비는 받을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레슨비 안 내고 아니 그냥 거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학교에서 꼭 그림을 한 장씩 끝내고 갔고 2학년 때부터는 오당 선생님 화실에서 이제 저녁도 같이 선생님하고 먹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서 표현력을 많이 기르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요즘 학생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매일 소묘 한 장과 수채화 한 장씩을 그렸다. 예, 그런 성실함이 지금의 선생님의 그 명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궁금해서 서울예고를 졸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실기 선생님들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미술사 1호는 어떤 선생님께 어떻게 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때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미술사는 미술 1호는 지금 103세 되시는 김병기 선생님. 그러니까 서울예고에서 계셨어요. 그때 우리 미술 과장으로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제가 입학하기 전에 선생님을 뵀는데 예, 제가 그때 우리 서울예고가 이화여고하고 같이 이 캠퍼스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서울예고 학생들은 이화여고 본관 꼭대기를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을 이화여고로 들락날락 했거든요. 그리고 1년 반은 이제 지금 예원학교에 있는 그 건너편으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김병기 선생님이 이제 지원한 그 입학생들 남자애들이 이렇게 쭈르륵 서 있으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우리 선생님이 그 용모가 조금 그 뭐랄까 평범하지 않으세요. 조금 범상하세요. 그래서 그 눈초리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이러고 쳐다보는 게 그때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요. 또 그 미술 이론을 가르치실 때 참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미술이 어떤 거, 예술이 어떤 거 그런 거를 얘기하시면서 영화도 어떤 예술 영화가 오면 몰래 한번 가서 보라고 그 학생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거 가서 보고 오라고 그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또 그 불란서의 그때 뭐 동향도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는 그 청년 작가들한테 요새 제일 인기 있는 작가가 누구냐 물었더니 보나르라고 그랬다고 그런 게 지금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그 화집 구경도 하고 그래서 그 또 뭐 흉내도 좀 유화를 그릴 때 흉내도 내보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철량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철량 선생님은 홍대에서 동양화를 전공을 하셨는데요.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그림을 그리시게 되셨고 대학 때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워낙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뭐 그림이라든지 뭐 그런 미술 시간이 제대로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중학교 2학년 때 미술 시간에 이제 그린 그림을 그때는 뭐 미술책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모사도 해보고 이제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더니 너 그림 좀 그려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재주도 없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미술반에 들어가서 그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채화를 했죠. 그리고 수채화를 2학년, 3학년 때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 달쯤 지내보니까 학교 다니는 게 별 재미가 없어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할 때고 그래서
그림이나 그려볼까? 중학교 때 이제 했던 거니까. 그래서 미술반에 들어가서 이제 수채화를 하고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 두 분을 겪었는데 이제 두 분 다 동양화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2학년쯤 돼서 우연히 그 선생님이 그린 꽃 그림을 제가 본 기억이 아마 지금 기억에 동백꽃이라고 기억이 드는데 동백꽃 그린 그림을 보고 하여튼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수채화나 이런 다른 그림들에서 느끼지 못하는 아주 묘한 감정 그런 어떤 느낌이 참 좋다.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동양화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동양화 이제 선생님 찾아가서 이제 동양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송계일 선생님인데 아까 이 백양에 상 받았다고 해서 그림이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송계일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동양화를 하겠다고 이제 찾아갔더니 그래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좀 공부를 해라. 그래서 소개받은 게 그 전주에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다녔거든요. 전주에서 유명한 그 서예가인 강암 송성룡 선생이라고 있어요. 또 서예를 잘 하시지만 또 문인화를 잘 하셨거든요. 특히 이제 대나무를 잘 그리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선비라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갓을 벗지 않으시고 도포를 입고 항상 이제 그러셨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요. 80년대 돌아가셨는데. 예, 죄송하지만 그때가 언제시죠? 1960년대신가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1967년 뭐. 근데 되죠. 그 당시에 갓과 도포 차림으로 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예.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라고들 많이들 하세요. 그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갔는데 난을 그리라고 그래서 이제 난을 체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 그리기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시키는데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한 2달 정도 만에 그냥 말도 없이 안 나갔죠. 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풍경도 그리고 뭐 정물도 그리고 뭐 그런 걸 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제 밀 선생님 찾아가서 했더니 그럼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뭐 이제 이런저런 그림도 보여주고 또 그리라고 이렇게. 그런데 물건을 보고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 본인 그림을 보고 그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한 달 다니다 그냥 말았어요. 너무 재미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풍경을 그렸죠. 수채화하던 그런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이제 수채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화선지에다가 뭐 색도 바르고 이제 먹도 바르고 하면서 2학년 때 이제 홍대 실기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동양화부에서 최고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느낀 바가 있어서 이게 그렇게 꼭 배워서 하는 건 꼭 좋은 것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좀 기질적으로 그런 걸 좀 따라가는 그런 걸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그림이나 그리고 이렇게 실기대회나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남들이 다 대학을 간대요. 다른 친구들이. 그래서 나도 대학을 가야 되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미술대학이 아는 데가 홍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실기대회를 나가봤기 때문에 그 시골 촌놈이라 그때 서울대학에 미술대학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어떻든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뭐 그때만 해도 전주에 미술 학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석고 소묘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방학 때 또 서울 와가지고 학원 한 달 다니고 또 2학기 이제 마치고 또 12월 달에 방학해서 이제 서울에 와서 또 학원 한 달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운이 좋게 대학을 해가지고 재수를 안 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돼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1학년 때는 주로 이렇게 그 전공을 안 하고요. 뭐 소묘를 한다든지 뭐 인체 소묘를 한다든지 드로잉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기초 실기를 하다가 2학년 때부터 이제 실기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 교수님은 누가?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 지금 생각하면 다 쟁쟁하신 분들이었어요. 2학년 때는 이제 기초 실기에서 조복순 선생님 이제 그 채색화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청경자 선생님 그리고 이제 박생광 선생님 이제 두 분이 이제 실기 지도를 하셨고요. 이제 4학년 때는 이제 박노수 선생님, 장우성 선생님, 또 조복순 선생님 이런 분들이 수업을 하셨는데 수업 시간에 오셔도 아무 말씀이 없고 청경자 선생님은 개강해 가서 해가지고 첫 시간 1시간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특별히 그 너무 기억이 이렇게 뚜렷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그때는 신촌에서 홍대를 장화 신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셨대요. 버스가 안 다니니까 산길을 다녀서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그 이제 소나무 숲이 그 앞에 뭔가 이렇게 그 반짝반짝 정말 그 보석처럼 빛나는 뭔가 그 정말 아름다운 그런데 그 빛을 쏘면서 너무 좋아 보여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뭐였냐면 송충이에 아침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렇게 영롱하게 비치더라. 그러면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동을 그리는 거다. 그래서 그 이후도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이슬을 보면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곤 하거든요. 그리고는 뭐 어디 여행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외에 뵌 적이 없어요. 박생광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체격이 조그만하시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그 출석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는 그 선생님 앉으시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소파가 있었어요. 거기 앉으시면은 거의 이렇게 잠기거든요. 조금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한 번 앉으시면은 그걸 이제 시간이 딱 돼야 나가세요. 그 3시간이니까 실기 시간 3시간을 꼬박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앉아서 뭐 조는 것 같지는 않으시는데 그냥 앉아 계시다가 그냥 나가시고 거의 하루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수업 시간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이제 그렇게 그러시다가 이제 하여튼 1년을 지나갔고요. 뭐 월전 선생님, 장우성 선생님 4학년 때 수업이 있었는데 뭐 한 번도 뵌 적이 없고요. 이제 박노수 선생님은 거의 이제 들어오셨다가 한번 쑥 바람처럼 이렇게 한번 한 바퀴 돌고는 나가세요. 그래서 거의 선생님들한테 특별한 어떤 지도를 받았다거나 이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사진에서 보셨듯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먹으로만 그래서 뭐 수묵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대학 다닐 때는 먹을 갈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뭐 동양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동양은 뭔지 모르시지만 내가 뭐 먹도이 사야 되고 뭐 벼루도 사야 되고 붓도 사야 되고 한다고 하니까 인사동에 나가서 벼루를 하나 사주신 게 있는데 아주 싼 벼루. 그렇죠? 지금도 그 벼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벼루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거의 그렇게 그야말로 그 방랑아처럼 이것저것 이렇게 뭐 칠하고 붙이고 찢고 뭐 이렇게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금 철이 들어서 이제 좀 열심히 좀 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림밖에 없다. 내가 할 일이 그때 좀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제대하고 나가면 뭘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기본부터 좀 공부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아직도 끝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가르침 없이 스스로 노력하여 지금의 경제까지 이르르셨다. 뭐 이런 얘기신데 유근택 교수님은 그래 좀 세대가 다르시니까 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어떻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셨고 동양화를 전공하게 되셨는지. 예. 글쎄요, 조금 비슷해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사실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림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이제 계기였었는데 뭐 방학 숙제를 뭐 이렇게 해와라. 방학 숙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숙제가 이 초벌구이된 접시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가는 게 숙제였어요. 어느 중학교인데 그런 숙제를 내줘요? 풍생중학교라고 그 저기 성남에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숙제를 하는데 근데 이제 평소에도 사실 동양화라고 하는 어떤 그 정체가 분명하게 잡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국어책의 그 사파가 사실은 그 저기 송영방 선생님이 그린 사파였었는데 그 사파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그 사파를 보는 재미에 이제 국어 시간이 일종의 기다려진다면 좀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그 막연한 동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전시회를 하나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화집에 이제 그 뒷부분에 어떤 작가의 산수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수화를 그대로 모사해서 가지고 갔죠. 근데 그 당시에 산수화는 뭐 집에 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벼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채화 물감으로 검정색 수채화 물감으로 또 수채화 붓으로 그래서 그걸 그려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그림이 좀 그 당시에 굉장히 대박이 났었죠. 평가가 너무나 뭐 잘 나왔죠. 무슨 뭐 특혜이가 넘는다는 둥 막 그 당시 그 현장송 선생님이라고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불같으신 분인데 내 그림에 그렇게 호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날 저녁에 아니나 다를까 뭐 잠깐 교무실로 좀 와라. 가보니까 너 뭐 동양화 할 생각 있냐? 뭐 요즘 화가들이 그래도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집도 좋은 데 있고 다 잘 산다. 이제 그러면서 위로를 하시면서 이제 동양화 할 생각이 없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하고 약도를 저한테 주시고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림을 한다 만다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 없었죠. 근데 물론 관심은 있었지만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좀 생각 좀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하고도 말씀을 들어봤지만 결국 뭐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래 걸어서 한번 그 장소로 가봤죠. 가봤는데 첫날은 문이 잠겨 있었어요. 굉장히 한
버스로 한 4정거장 5정거장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갔는데 지하인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고 다음에 다시 갔죠. 다시 갔는데 그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의 뭐 신세계를 보는 것 같은 막 뭐 산수화가 막 벽에 걸려 있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풍경화가 펼쳐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뭐 현정송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왔다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결국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은 사실상 그 청전 이상범 선생님한테서 이제 사사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묘법이라든가 필법이 어떤 청전 선생의 어떤 묘법을 많이 닮으셨고 그러셨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선생님은 저한테 그 수업하시는 방식이 그 계자원화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수와 입문서인데 계자원화전을 저한테 던져주시고 그냥 빨간 책 두꺼운 책 하나를 저한테 던져주시고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무 1개 그리는 법, 나무 2개 그리는 법, 뭐 돌멩이 하나 그리는 법, 돌멩이 2개 그리는 법.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면서 결국 그 책을 거의 다 모사를 하고 또 거기서 또 그 채색을 입혀가기도 하고 또 리메이킹 해가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 본인의 작품의 형식을 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기보다는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응용 방식을 어떤 길러주게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을 그렇게 지냈죠.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계자원 화전을 내가 모사를 했다는 것은 내가 보는 풍경을 계자원 화전 방식으로 봤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산을 보게 되면은 저걸 계자원 화전의 방식으로 저걸 어떻게 그릴 수 없을까, 그런 사고와 같은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중3 때 1년 지나고 나서 그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담으로 말씀드려 좀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그림을 사실상 그 미술 선생님께서는 내가 거기 다니고 있는지도 몰랐대요. 설마 야, 그 그림 하겠어 이제 말로만 던져놓으신 거였는데, 두 분이 친구분이셨는데 어느 날 놀러 오셨는데 내가 무지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좀 보자 하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또 한번 개인전 해볼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근데 뭐 개인전이라 봤자 뭐 별거 아니고요. 그 학교에다가 이 복도에다가 유근태 개인전 그려가지고 제가 그린 모사 작품만 걸어가지고 30여 점을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약간 좀 독려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일종의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일종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중3이 돼서 저한테 가장 커다란 미술적 사건 중에 하나는 선배님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중3이었고 풍생 고등학교 이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배님 중에 장문일이라고 하는 선배님이 계세요. 이제 같은 미술반이셨는데 그분이 너 저기 종로서적 가면은 미술책 많으니까 같이 가서 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성남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쫄래쫄래 쫓아갔죠.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꽤 멉니다. 종로까지. 와서 보는데 미술서적에 있는데 거기서 한 권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실경 산수 화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던 전시 도록이었는데 그 책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계자원 화전 방식에 익숙했던 저의 시각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그냥 나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형 보고 혹시 3만 원 있냐고, 그 책이 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3만 원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남까지 다시 와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사온 적이 있어요. 그 책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79년? 아마도 그럴 거예요. 예, 연도가 중요해요. 예, 저한테. 79년도일 겁니다. 예, 그다음 예. 그 책 안에 오영길 선생님 작품도 있었고 그 당시에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의 작품들이 있었죠. 그건 정말 뭐 속리산 가는 길, 뭐 어디 어기, 뭐 그 구체적인 지명,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그대로 시각적으로 이 남겨진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오히려 개전화전 어떤 그런 작업을 완전히 벗어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고 또 직접 주변 거를 그려 나가게 되는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게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서 뭐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또 뭐 미술반도 만들고 뭐 이런 막 이게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이제 가고 나서는 고등학교 때 또 하나의 사건이 뭐였냐면 수묵 운동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와 고3 때 걸쳐서 어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어떤 수묵 전시 굉장히 커다란 대규모 수묵전을 했었는데 그 전시에서 이제 두 선생님을 또 뵙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작품으로 또 여러 가지 궁금증과 이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계기가 됐고 또 남천 선생님 전시도 현대갤러리에서 아마 83년도인가 아마 그 당시 할 때 그 전시를 보면서 어떤 수묵이라고 하는 요소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각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근데 이제 대학에 이제 8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사실상 대학 들어가서는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또 미술과 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도 해온 거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미술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이 시작됐던 고민이었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었지만 또 그 당시에 또 가장 커다란 어떤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박생광 선생의 회고전 그 호암 아트홀에서 했던 회고전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제가 그 대학 때 관심이 있었던 작업들은 물론 이제 홍대에서는 어떤 수묵이라고 하는 소스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리고 남천 선생님 뭐 수묵 운동도 있었지만 뭐 홍 교수님이라든가 하태준 선생님 분들도 다 어떤 수묵의 같은 계열에서의 어떤 저거였기 때문에 수묵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컸죠. 근데 저는 오히려 저의 관심사는 수묵도 수묵이었지만 어떤 시대성에 대한 문제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었고 또 한편으로서는 어떤 제가 84년도 학번이었기 때문에 어떤 포스트 모던의 어떤 그런 거센 물결이라든가 또 혹은 민중 미술이라든가 또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운동권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모두가 그것이 하나의 어떤 미술적인 요소였고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수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전적으로 그 올인하기에는 좀 제가 살았던 어떤 제가 이 생성되던 시기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을 감내해야 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박생광 선생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오히려 대학 때의 저의 관심은 오히려 일본화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도 일본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간적인 해석력 혹은 공간적인 어떤 밀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서 뭔가 해석해내려는 어떤 그 공간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와중에 이제
박생광 선생 전시를 하는데 굉장히 강력했죠. 너무 세서 어떤 그 화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마치 그냥 금방 따라하게 될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두렵기까지 했던 전시가 바로 박생광 전시였었어요. 물론 뭐 지금도 아주 훌륭한 작가였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제 대학 때의 파워는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물론 대학 때는 산수화에 굉장히 열심히 했죠. 산수화도 열심히 했고, 한편으로는 어떤 화면을 어떤 평면 구조와 어떤 서사 구조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계속 했었고, 그 두 개의 어떤 20개의 어떤 공간적인 구조와 어떤 그 채색의 어떤 평면성의 구조를 어떻게 이 결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대학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인전이 1991년도에 전시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87년도에 졸업을 하고 한 2, 3년 만에, 아니죠. 방위 복무 끝나고 1년 만에 개인전을 했기 때문에 한 4, 5년 만에 이제 개인전을 했습니다. 이제 개인전을 할 때는 이제 어쨌든 저의 어떤 대학 때까지 했던 그런 고민들에 대한 어떤 일종 과정이 하나의 어떤 역사라든가 또 저의 내면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울림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정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 동양화 혹은 그 화선지 혹은 한지라고 하는 매체가 어떻게 그 지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던 게 첫 번째 개인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계속적으로 어쨌든 그 인간 내면의 어떤 움직임과 역사의 어떤 시대성에 대한 관계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점들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또 작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미리 제가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저 끝에 앉아 계신 두 분 선생님께서 잠깐만요, 선생님. 저희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아까 박생광 회고전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어떤 점이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박생광 선생의 전시를 봤을 때는 물론 그 신적인 요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서도 어떤 그 강력함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그 소스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어요. 이를테면은 화면의 어떤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이 에너지 자체가 기존의 어떤 수목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끌어안으면서 어떤 색채적인 충동까지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그런 신적인 요소 혹은 무속적인 요소까지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신정우 선생님하고 김희순 선생님 저희 팀이시고 정무정 선생님 오늘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두 분 선생님들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신정우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세 분 선생님께 질문 드리시죠. 예,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과 관련된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냥 저는 사실 동양화단에 대한 공부가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제 질문이 조금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고 좀 구체적이지 않고 또 혹은 잘못 던져진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듣거나 느낄 때 이제 그 뭐 정신 혹은 정신성 이런 이제 이야기 이런 말이 동양화를 설명을 할 때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서양화단보다는 특히나 또 조금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알고 싶다라는 저게 뭘까 이제 이런 생각 또 반쯤은 저런 게 뭐지 저런 게 있을까 이제 이런 약간의 의심과 알고 싶다 이게 막 뒤섞인 제가 감정이 있어서요.
물론 선생님들 이제 세대에 따라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다를 거고 또 개인마다도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양화단에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측정될 수는 없지만 어떤 작품에서는 있고 어떤 작품에서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뭐인지 그리고 뭐 사실 이 정신이라는 말은 이제 그 송희경 선생님이 이 발제해 주신 것에 그 김기창 그 경향신문 1955년에도 마지막에 작품에 사용한 마취엘에 있는 게 아니라 작가 자신의 정신에서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뭔가 작품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 참 알기가 어렵다 예. 이제 이런 느낌을 보통 갖고 있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네.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영길 교수님부터 동양화의 정신성. 예, 막상 이제 정신 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데 일단 철학도 서양 철학이 있고 동양 철학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양 철학 같으면은 이제 노장 사상 이런 얘기하면 사실 그 용어들이나 그 담고 있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잖아요. 근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림도 동양화의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게 산수화하고 문인화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문인화 같은 것이 이제 형식적 조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동양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하면 사물의 외양을 겉모습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곁가지를 많이 걷어내고 본질을 이제 지필목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다분히 그냥 쉽게 말하면 주관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관적일 때 대두되는 문제가 추상적이고 애매한 거거든요. 구체적이질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요체라 이거지. 그래서 특히 산수화가 사실적인 요소는 조금 있긴 있지만 거의 관념적인 분야예요. 그러니까 산수화는 어떤 뭐 실경산수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거는 산수화의 본질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많이 변화된 거고 일단 이 기본적인 산수화의 본질은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화 자체가 관념이에요. 말하자면 만리의 여행을 하고 또 뭐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지 문자향이 이제 가슴에서 생기고 뭐 흉중구학이 뭐 이렇게 이제 드러난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걸 경험하고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관념화해서 표현하는 게 이제 산수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정신적인 거라 이제 바탕이 정신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동양화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면은 다분히 이제 전대 또 어떤 선배 그런 화가들의 어떤 겉모습만 이제 답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화가 관념적이다 그러면 그 얘기가 굉장히 비난조의 뜻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림은 만약 관념적이다 그러면 굉장히 비난하는 쪽인데 사실은 관념적인 게 하나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수화 그러면 와유산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거 들어 누워서 산천을 이제 감상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체적인 자연을 그린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 이해한 자연 그걸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화 자체가 근데 이제 동양화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걸 가지고 사의적인 표현이라고 보통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사의적인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적인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중에 또 뭐 이게 사실적인 묘사 어쩌고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동양화의 기본 정신이 사의에 있고 어떤 정신적인 것의 표현이 있다. 근데 그런 거를 드러내는 매제가 종이, 그러니까 빨아먹는 종이에다가 필묵, 그러니까 필묵으로 그것이 이제 같이
같이 만났을 때 정신성을 드러내기가 아주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먹에 마치 뭐 무슨 사상이 있고 정신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먹 자체는 재료이고 그걸 이제 정신성을 드러내는 재료나 도구로 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예,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선생님과 정신의 관계는 어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어떻게 저는 예. 이제 사실 그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했던 게 관념에서 나는 벗어나겠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의 대부분이 관념에 많이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바로 우리 10년 전의 선배들은 거기서 벗어나려는 굉장히 움직임이 컸어요. 이제 그분들의 자세 또 그리고 그림은 이제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이제 늘 뭐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옛날 그림하고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한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정신성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림 그리면서 내 그림이 무슨 정신성? 그건 아예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그때 제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어떤 이제 그 생각, 그러니까 뭘 표현하고 싶은가, 또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뭐 정신성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생각지 않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철량 교수님, 정신성. 예. 하여튼 그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하고 이제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이 정신이라는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그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것 같은데 정작 또 그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참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쭉 주는 이제 그 수묵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동양화의 이제 정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정신 그러면 이제 저 개인적인 면에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해야겠다라고 시작할 때 이제 먹만 가지고 한번 시작해보자. 왜냐하면 동양화는 이제 그때 인식으로는 동양화는 역시 수묵이니까 먹으로 그리니까 이 수묵이 뭔지 수묵화가 뭔지 한번 공부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공부가 됐다 싶으면은 좀 색채 쪽으로도 좀 이렇게 색채화도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역을 좀 넓혀가겠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헤매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수십 년 먹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 정신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특히 이제 수묵 정신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동양화 정신 그러면은 되게 그 동양화에는 이 수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채색화라고 하는 이제 두 대단히 좀 다른 성격의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제가 하는 이제 수묵의 입장에서 수묵 정신이 뭐냐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합니다.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그 수묵 정신은 수묵은 곧 정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과 정신은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물질이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그 재료이면서 그래서 이제 물질인데 그것을 정신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특별한 경우죠. 이를테면 이제 한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인간이었잖아요. 실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쉽게 일반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실제적인 실존적인 인물을 신이라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도 사실은 실체적인 물질이지만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고 말하자면 생각하는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묵 정신은 그러니까 수묵이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그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 말하자면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중국의 어느 학자가 썼더라고요. 그건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세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한 깨달음을 통해서 신이 된 것처럼 그런 깨달음의 세계여서 이것을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세계다. 보통 우리가 이제 동양화하는 사람에게서는 교과서적인 아주 유명한 말이 이영사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세근 백대에 고개지라는 분이 이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형을 통해서 신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림의 세계 본질을 이야기할 때 그림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본질, 우리 우주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도 이후에 나온 말이 이제 기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이제 그 본질의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여러 이제 용어들이 무슨 진도 있고 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신인 거죠. 그래서 신과 말하자면 도는 같은 개념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 본질의 세계,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의 세계를 화가가 어떻게 그것을 이영사신하느냐, 어떤 형태로 보여주느냐 하는 문제, 그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정의하거나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유근택 교수님 정신성 질문 드립니다.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사실 그 정신성이라고 동양화에서는 정신성이라는 말을 유난히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생각 같아서, 아까 오영길 선생님께서 얼핏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재료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캔버스가 갖고 있는 지점과 또 화선지가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캔버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그 스며들어가지 않게끔 일단 제소라든가 그걸 바르고 시작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평면적인 구조라는 거죠. 이를테면 노란색을 칠하면 노란색으로 얘기하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근데 그 화선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실과 사의적인 경계가 같이 끌고 들어가는 개념이 바로 화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의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일 수도 있고,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사의적 그 경계라는 거죠. 그 사의라는 것은 결국 화선지의 안쪽의 개념입니다. 사실상 그 표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 지점을 그 사의적 감수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관념산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몸을 반영하는 것 같다라든가, 마치 그 사람의 내면의 풍경을 보는 것 같다라든가, 그런 이유는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철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먹 자체가 수묵 자체가 정신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
이 재료라고 하는 이 재료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수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체화거든요. 일체성. 결국 동양 미학이 가장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관자가 있고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일체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거든요. 결국 산수화를 좋은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신체성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거를 우리는 정신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그거를 정신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신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이 작업을 하면서 들인 공력이라든가 또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공부했던 양이라든가 또 사고라든가 철학적 개념이라는 게 다 모든 게 다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체성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결국 그 신체성이라고 하는 것과 회화가 일치되는 그런 개념은 물론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끌고 들어왔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을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은 그 흔히 떠올리는 그 유화 작품과 또 곽희의 조춘도라고 하는 작품들을 상상해 보게 되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냐면 이 종이라고 하는 그 아주 얇은 뭐 몇 미리도 안 되는 그 안과 속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구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캔버스에는 절대로 그 곽해 조춘도 같은 그 공간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공간이 가능한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정신성이라고 한다는 건 바로 그런 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것의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물론 이제 뭐 세잔느 이후에 그런 지점은 동서의 개념을 많이 지금 관통하고 있어요. 세잔느조차도 물론 유화를 작업을 했지만 그 사람이 했던 태도라든가 또 실제로 했던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마치 어떤 내가 생빅두아르산을 그리면 그릴수록 마치 저 산이 내 손을 통해서 나를 관통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체험은 굉장히 동양적인 어떤 그런 아까 얘기했던 정신성이라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신을 굉장히 어떤 어려운 지점에 있는 게 아니고 재료학적인 데서 출발을 하되 결국 그 사람을 만지는 사람의 몸의 상태 혹은 몸의 어떤 지적인 어떤 상태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그 순간의 어떤 그런 상태를 반영하는 일종의 그릇 어떤 그런 쪽으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셔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두 분 선생님 혹시 세 분께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쉬는 시간 전에 하나 정도 더 질문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김희순 선생님. 네. 네, 저는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한국 현대 동양 화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로서는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용어의 문제, 한국화라는 용어의 문제와 이제 동양 화단의 그 현대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현대성이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제가 쉬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정말 이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은 1980년대가 되지만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주저하게 되는 것이 한국화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화라는 단어를 쓸 때 정말 한국화로서의 정체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1980년대에 글이긴 하지만 유홍준 선생 같은 경우는 한국화라는 단어는 명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적으로는 그 특별하게 한국화라고 언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한국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물론 60년대, 70년대 작업을 하시면 결국 80년대도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한국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 정체성 있는 단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어떠한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동양화보다는 한국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쉬는 시간 전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결론에 해당되는 질문이신데요. 오용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한국화 동양화 그 명칭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명찰에 불과하다는 유홍준 선생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이 그 명칭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지금 극동 문화권 한중일 이 세 나라는 같은 문화권에서 이제 속하고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하여튼 그야말로 그냥 중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 물론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독자성이 이제 드러나지만은 그 일단 왜 동양화라고 불렀느냐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일본 일제를 거치면서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유화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제 이걸 동양화라고 부르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양화라고 불렀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국화라고 부르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냥 자기네 나라 그림 그렇게 국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화라고 부르는데 일본화는 일본화 나름대로의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론 재료도 확실히 특징이 있고요. 그 두껍게 바르는 그 수성 안료로 그리는 데다 두꺼운 종이에다가 수성 안료로 하고 또 조형적으로도 그 사실성을 가지면서도 평면화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이 드러나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물들은 평면화돼서 공간이 서양화적인 그 공간 개념이 아니라 그냥 거의 평면화되어 있는 그 공간에 표현이 되는 그런 특별한 그 양식이 있는데 확실하게 그 두 나라는 그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국화라고도 할 수 있고 일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묵도 있고 채색화도 있고 재료적인 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조형적인 그 형식을 다 두루두루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국화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딱 물으면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표현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 어떤 조건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특히 이제 명칭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철량 교수님. 유홍준 선생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그 작업하는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부끄럽고 좀 안타까운 그 따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동양화라는 말보다는 한국화라는 말이 사실은 더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어떤 우리 민족성 또는 우리 한국적 뭐 이런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보게 되니까 그 점에서는 동의하고 다만 그것이 이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여기서 그리는 그림들을 뭔가로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또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이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설령 그냥 단순한 이름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작품을 하는 것이 다 한국화냐 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한국화냐? 이렇게 어떤 그림이 정말 말하자면은 설명할 수 있는 한국화냐? 이렇게 한다면은 작가 입장에서 부끄러운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지필묵을 썼다고 해서 동양화 재료를 썼다고 해서 이걸 다 한국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은 뭔가 좀 허무하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그림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너머의 어떤 세계가 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제 그런 그 재료를 한국화라고
그 옛날 써왔던 재료를 썼다고 해서 그걸 한국화로 뭐 이름한다 이런 것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동양화라는 명칭보다는 한국화라는 명칭이 저는 뭐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금택 교수님. 글쎄 이제 동양화와 한국화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옛날에 대학 때부터 또 대학원 때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그 동양화와 한국화에 대한 어떤 명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세미나도 많았고 근데 결국 결론은 없었고 지금은 이제 편의상 한국화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화라고 부르는 그 요체를 보게 되면은 그 경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어쨌든 동양학과의 어떤 그 과라고 하는 동양화과라고 하는 것과 동양화라고 하는 또 한국화라는 그게 어떤 같은 카테고리에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한국화전을 오픈을 했는데 명칭을 한국화인데 거기에 소속 작가들을 보면은 뭐 이세연의 어떤 붉은 산수를 포함해서 뭐 유승호의 어떤 그 글자 산수라든가 또 동양적 감수성을 끌어들이는 어떤 서양 작가들, 그러니까 서양화 동양화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거의 무의미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의 문제인데 결국 여기서 단순하게 어떤 서양화, 그 한국화가 맞냐, 동양화가 맞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 위험한 것은 단지 용어의 차이일 따름이지 사실상 그것이 영향을 주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장의 구조는 이미 전혀 다른 각도에서 움직여지고 있고 이미 그 용어와 다르게 이미 그 동양학과 출신의 작가들은 일단 이 세상의 어떤 화랑의 구조를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살아남는 방식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용어가 옛날처럼 어떤 그런 카테고리가 돼서 그 사람을 그런 학생들을 제약할 만한 어떤 전혀 어떤 그 구속력을 사실 갖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한국성 혹은 동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하는가를 읽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이런 전시가 그 전에도 몇 번 있었고 점점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유가 단지 어떤 지필목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미술계에 나가서 결국 그 어떤 자신의 위치를 밟아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따지면은 이런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양화학과 학생들한테는 그만큼 넓게 범위를 넓혀줌으로 인해서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지 동양화과 나온 애들은 너희들은 동양학과니까 저희 가서 놀아 약간 그런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그 학생들 혹은 지금 한국화라고 하는 소스에 그만큼 어떤 수평적 담론을 만들어주는 장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서양화가 됐든 동양화가 됐든 어떤 그 한국적 미감이면 미감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에 대한 그런 담론을 동양화다 서양화다라고 하는 어떤 너무 지나친 구분이 나는 오히려 그게 오히려 굉장히 동양학과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제약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오히려 더 범위를 넓혀서 어떤 왜냐하면 지금 동양학과 학생들의 작업하는 형식을 보면은 뭐 인스타라든가 뭐 페북이라든가 또 지금 실시간으로 세계에서 움직여지는 미술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가면서 작업을 해요. 이때는 이미 옛날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대학 교수의 위치는 결국 그분의 어떤 그 미술적 태도가 학생들한테 하나의 이 지름길 역할을 했고 통로가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일종의 권력의 형성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대학 교수라고 하는 위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소스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학교 선생님보다도 학생들이 더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미감이라든가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동양화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어떤 근본적인 힘이 어떻게 중요한가를 거기서 이렇게 읽어 나아가면서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시기지 어떤 구분을 한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화도 괜찮고 동양화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한국화라고 하려면은 문제가 한국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떠올라야 돼요. 이를테면은 일본어 하면은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일본어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분명하게. 소위 말해서 또 인민화 그러면은 인민화에 대한 그림이 어떤 떠오른단 말이죠. 이 아우라가. 중국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화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그림, 소위 말해서 어떤 어떤 정선이라든가 김홍도 그 이후 소위 말해서 어떤 이 근대기 그 전과 그 후로 나눴을 때 그 후에 어떤 현대 미술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믹싱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지금 우리한테 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한 15분 가량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